안녕하세요. 안학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태풍 상사 9회와 10회, 정말 깔끔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전개 아니었나요? 특히 태국 헬멧 비즈니스에서 터진 뜻밖의 위기와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태풍의 기지, 정말 손에 땀나게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9회부터 10회까지의 중요한 흐름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방송될 11회 예측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상사 9회의 핵심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번 회차의 중심에는 옳지 못한 관행이 큰 화를 낳는다는 거였어요. 고마진 과장이 세관 직원에게 점심 한 끼 사 먹으라며 $50를 건넸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래처와의 관계 맺을 때 그 시절 흔히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세관 직원의 보고서에는 무려 $10,000로 기재돼 있었던 거예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한 상황이 순식간에 국제 뇌물 사건으로 둔갑해 버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시대라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누려왔던 부채 비율 500%대의 초라한 번영이 무너지고 한보, 기아, 산미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던 시기였어요. 이런 배경에서 한국 기업의 문제는 작은 것 하나도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되기 쉬웠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오미선이 얼마나 실제 능력 있는 조직원인가 하는 거예요. 9회에서 미선은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돌아가신 강진영 사장님이 남긴 가르침. 기록은 기억보다 선명하다를 되짚으면서 자신이 출장 내내 카메라로 기록했던 사진들을 떠올렸죠. 그리고 사진 인화를 하루 만에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리 배운 태국어까지 동원했어요. 인화 비용 6배에 태풍의 남은 시계까지 제시하면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인화된 사진이 물에 빠져서 필름만 남았을 때 손전등과 벽을 이용해 증거로 투사하자는 태풍의 기지에 완벽하게 협력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요. 격리에서 영업사원으로의 변신이거든요. 그리고 고마진 과장도 이걸 처음으로 인정한 거고. 오미선 주임이 최고의 상사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건 니하캄 그룹과의 관계예요. 태풍과 미선이 니하캄 회장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마지막 기회를 청했을 때 회장은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신뢰를 잃은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막내딸 니차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회장 세대에서 거절했지만 차기 세대에서는 이 청년 사장의 진심과 통찰력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한 거죠. 이건 비즈니스 현장의 모습이에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태국 밤거리를 걷던 태풍과 미선의 장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태풍이 사람이 맨날 착할 순 없다. 오미선 씨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지고 예쁘다라고 고백하고 두 사람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요. 태풍은 생각했어요. 키스했으면 이제 사귀는 거지. 하지만 미선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 사귀기로 했어? 사귀자고 말도 안 해놓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특히 1997년 당시 한국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조직 문화 속에서 겪는 미묘한 감정의 엇갈림. 이런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제 태풍 상사 10회로 넘어가 볼게요. 10회는 정말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노력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300만 원을 들여서 고마진을 구했어요. 항구에서 포크레인을 막아가면서 헬멧을 살려냈어요. 하지만 500개 중 140개만 멀쩡했어요. 나머지는 손상돼서 팔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태국에서 고마진이 6개월 동안 남겨져서 팔아야 했어요. 회사 통장에 남은 건 겨우 12만 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시가 바로 IMF의 시대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구조조정, 대기업의 연쇄 부도,
그리고 가장들의 등산 출근 현상까지.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고통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사무실을 내놓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아버지 강진영이 남긴 사장 명패만 들고 친구 앙남모의 호프집에 자리 잡은 태풍 상사 2.0. 이 장면에서 태풍이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책임을 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장면 진짜 울컥했어요. 이게 사장의 자세거든요. 책임 경영제. 1997년 IMF 이후 한국 기업들에게 외부에서 강요됐던 문화가 바로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마불사라고 했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고. 대기업은 정부가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IMF는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기업들은 규모가 아닌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장은 그룹 회장이 아닌 계열사 대표이사 호칭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런데 10회의 진짜 핵심은 표바코가 찾는 차용증이에요. 표바코는 1989년 수첩에서 찢긴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같은 시간 태풍도 아버지의 장부에서 8월 부분이 통째로 찢겨나간 흔적을 찾았죠. 아버지 강진영이 뭔가 중대한 것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표바코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표바코가 차선택의 멱살을 잡고 내 차용증 어디 있어? 라고 외치는 장면 정말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음모가 지금껏 한 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표바코가 태풍 상사를 집요하게 노렸던 이유, 태풍 상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인사기록을 살피던 이유, 심지어 병상의 강진영을 찾아가 어디 있냐고 읊조렸던 이유까지 모두 이 차용증 하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용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풍 상사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어요. 지하철 출근길이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인파 속에서 태풍이 미선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는 모습. 지옥철이 로맨스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미묘한 감정의 거리감이 드러나요. 태풍은 그녀를 챙겨주며 이제 뭐라고 부르지? 우리 이제 사귀니까라고 했지만 미선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직 문화 속에서 그리고 보수적인 시대에서 경험하는 애틋하면서도 어색한 감정들. 이게 태풍 상사가 그려내려는 순간들이에요. 이제 11회를 예측해 봐야겠네요. 11회 예고편을 보면 태풍에게 조달청 사업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통일된 기준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정부와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태풍이 이제까지 했던 헬멧, 안전화 같은 수출 아이템에서 벗어나서 국내 정부 발주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확실한 수요, 안정적인 결제, 대출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 입찰이라는 변수가 생겨요. 이 과정에서 표바코의 아들 표현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표현준이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고 비웃는 장면이 있었죠. 아버지가 왜 태풍 상사를 견제하는지 의아해하던 표현준이 이제 직접 태풍 상사와 경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표바코가 차용증을 찾기 위해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 했다면 아들 표현준은 정정당당한 비즈니스 경쟁으로 태풍 상사를 압박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간의 차이예요. 아버지는 과거의 비밀로 움직이지만 아들은 미래의 비즈니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높여줄 것 같아요. 11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는 구명관 이사의 종교 문제예요. IMF 이후 실업 상태에 있던 구명관이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상태가 돼 있다고 해요. 예고편에서 나는 길을 잃었네. 다시 찾아오지 마시게라고 거절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1997년 IMF 시기에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고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적 위기를 겪고 그 와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현상. 당시 한국 사회의 정말 어두운 측면이었어요.
예를 들어 세기말 지구종말론을 외치는 종교들이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태풍이 조달청 사업에 인원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구명관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조달청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일까요? 이건 인간의 온정과 경제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11회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먼저 조달청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인원 충원에 나설 거예요. 그리고 태풍, 미선, 마진이 함께 구명관을 찾아가서 종교에 빠진 그를 설득하려고 할 거죠. 회사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있을 거예요. 조달청 사업에 표현준 표바코의 회사도 입찰하면서 두 회사가 같은 사업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 같아요. 가격과 품질로 벌이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선의 입장도 변할 것 같아요. 조달청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미선이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각성을 할 거고 태풍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기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에 일로만 서로 걱정해주는 게 어때요? 라는 대사가 나왔죠. 그리고 1989년 차용증 미스터리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태풍 상사 내에서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 발견이 있을 거고 표바코와 표현준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질 것 같아요. 11회를 앞두고 우리가 궁금해할 질문들이 있어요. 구명관은 정말 회사로 돌아올까? 사이비 종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필요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혹은 고마진처럼 인간적인 감동의 순간을 통해 돌아올지도 모르죠. 조달청 사업에서 진짜 승리할까? 예고편에서 우리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라는 절박함이 느껴져요. 이건 경제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사장의 마지막 승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차용증의 비밀이에요. 많은 팬들이 추측하는 건 태풍 상사의 실제 오너십 문제라는 거예요. 혹은 강진영과 표바코 사이에 과거 사건을 담고 있을 수도 있죠. 태풍 상사 정말 좋은 드라마가 되고 있어요. 처음엔 이태원 클라스처럼 성장 스토리일까? 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건 다른 방향의 매력을 가진 드라마네요. 역사적 배경이 강력한 드라마,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드라마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1997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추억으로 공감할 것이고 그 시대를 몰랐던 세대는 역사로 배우면서 공감할 거예요. 9회, 10회를 통해 보여준 팀의 결성, 그리고 11회에서 보여줄 새로운 도전까지. 이제 남은 회차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이나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11회에서 뭐가 가장 궁금한가요? 태풍 상사 드라마 평점은 몇 점일까요? 1997년 IMF를 직접 겪었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11회 리뷰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하게 드라마 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